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고등학교 교사 서동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면접 책자의 모의 면접 예상 문항 접근법 및 풀이 인문사회 분야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1번 문항 접근법 및 분석, 2번 문항 풀이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항 접근법 및 분석에서 책자 241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41페이지에 인문사회 분야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은 먼저 면접 제시문 면접 문제에 접근할 때 문항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항은 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보면은 가와 나에서 각각 설명하는 복지제도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가와 나에는 복지제도가 설명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가와 나의 견해에 상충에 기인하는 상반된 두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상반된 두 효과가 있죠 지금. 그러면은 가와 나는 각각 상충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반된 두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3번 가와 나 중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할 경우 다른 한 측면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중 사회적 최저소득 보장이 강조되면 어떤 이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즉 사회적 최저소득 보장이 강조되면 어떤 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겠죠. 4번 마지막 문제는 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즉 가에서 설명하는 복지제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겠네요. 그쵸?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즉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우리가 거시경제는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이 거시 넓게 본다는 거겠죠. 이거에서 어느 정도 착안을 해야 되겠네요. 이 개념을 모르면.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복지제도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문제를 보고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와 나 각각 이제 살펴보면은, 자 먼저 241페이지에 가글을 먼저 볼게요. 가지문을. 자, 이것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실업, 질병, 산재, 은퇴, 출산, 육아 등 여러 위험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각종 욕구가 발생하여 사회 안전망 또는 복지 체계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서 보면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편적 복지제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근로자가 자, 근로자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받는 제도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적 복지예요. 선택적 복지. 선택적 복지랑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별적 복지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가에서 나왔으니까 나에는 왠지 선별적 복지, 즉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행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근로자가 키예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 기업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이거는 선택적 복지예요.
자, 그러면은 선택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는 뭐냐? 선생님이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이거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이 정의인데, 사전적 정의인데, 자, 여기 나오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바로 나오죠?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제도. 그쵸? 이게 선택적 복지인데, 우리가 다시 이제 앞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이것을 실시할 때 지금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선택적 복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선별적 복지, 우리가 보편적 복지제도에 보통 반의어라고 생각하는 선별적 복지를 살펴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즉 선택적 복지는 노동자가 들어가네요. 근로자. 선별적 복지는 그냥 국민이에요. 국민. 즉 선별적 복지는 사회에서, 즉 국가에서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는 사업주가, 즉 사장, 이 사업체가 근로자, 즉 노동자가 선택한 항목, 복지 항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제공을 하는 복지 제도네요. 즉 선택적 복지에서는 사업주랑 근로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쵸? 즉 나번 글을 보면은 이것은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받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이것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는 여기서 사업주랑 근로자가 나오고 근로자가 선택을 한다. 즉 선택적 복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번글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 장치이다.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고, 나번글은 근로자가 선택한 복지 제도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이네요. 즉 선택적 복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적 복지랑 선별적 복지를 이 문항에서는 구분하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랑 이제 비교를 해서 내는 문제가 더 많을 텐데, 이 문항을 낸 이유는 선택적 복지를 알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이 문항을 출제한 사람은. 즉 이 문항을 풀 때는 선별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인문사회 문제 제시문에 접근할 때에는 사실 많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많은 개념을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개념을 알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1학년 때 통합사회 배우잖아요. 통합사회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 인문사회 제시문을 분석할 때, 풀이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통합사회는 사회교과 모든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통합사회 교과서를 한번 읽는다면은, 쭉 훑어본다면은 이런 사회 개념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인문사회 제시문을 풀이하는 학생은 반드시 통합사회 교과서, 더 나아가서 생활과 윤리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혹은 사회문화 교과서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인문사회 제시문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대학에서 이 제시문 문제를 낼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즉 지나쳐서 낼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통합사회나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이런 교과서들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특히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교과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인문사회 제시문을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꼭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문항을 풀이할 건데, 두 번째 차례 문항 풀이를 할 건데, 자, 1번 가와 나에서 각각 설명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설명을 하라 했으니까 가에서 설명하는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가에서 설명하는 복지제도는 그냥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라고 설명하면은 아마 읽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원하는 답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관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반면 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복지 서비스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항은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복지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겠네요. 자, 2번 가와 나의 견해에 상충에 기인하는 상반된 두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즉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겠죠. 그쵸? 모든 국민이 제공을 받겠지만 모든 국민, 즉 모든 국민에는 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제공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급식비를 지원받던 학생이 아마 극소수였을 테니까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은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모든 학생에게 학생의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아요. 복지의 효율성. 그쵸? 어떻게 보면은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적 복지는 정부가 이제 재원을 투자해야 될 근로자 복지인데, 이거를 민간, 즉 사업체가 참여를 하네요.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복지 서비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언급해주면 되겠네요. 3번 가와 나의 중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할 경우 다른 측면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중 사회 최저소득 보장이 강조되면 어떤 이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즉 사회적 최저소득 보장이 강조되면은 이점이랑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 그리고 문제점 각각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점으로 보면은 사회 최저소득 보장되면은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최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보장이 돼. 그러면은 갑자기 근로를 하고 싶을까요? 근로를 안 해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렇죠? 개인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노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회적 무임승차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국 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세금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사람들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야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근로하는 사람과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세에 대한 부담이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점, 노동을 하지 않아도 최저 수준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데, 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결국 노동을 하지 않고, 이것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긍정적 효과. 자, 즉 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라고 했죠. 자, 이것은 보편적 복지. 우리가 아까 가에서 봤던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랑 부정적 효과를 묻는 거겠네요.
그리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를 먼저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성이 높아요. 하지만 부정적 효과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언급해주면 되고 이점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반면 이제 보편적 복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 경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은 거시경제라는 단어를 유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시경제라는 것을 유추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사회 교과서를 꼭 한번 살펴보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거시경제는 이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에게 발생하는 개별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즉 개인이 언제 근로자에서 갑자기 실업을 할 줄 모르잖아요. 실직자가 될 줄 몰라. 근데 근로자에서 실직자가 되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해야지 실직 상태에서도 뭔가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즉 실직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나 어떤 노동을 대신해서 복지급여가 제공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가처분 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계속해서 같은 삶의 수준, 최저, 안정된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어서 국민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겠죠. 반면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죠. 그쵸? 조세 부담이 증가되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거시경제가 위축이 되고 경제 주체들의 복지후생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 효과랑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면접 책자에 있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제작한 면접 책자에 있는 인문사회 분야 두 번째 문항을 풀이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이 문항을 풀기 쉬웠던 학생도 있을 거고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조금 어려웠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사회 교과서를 꼭 살펴보고 혹시 모르면은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문항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선생님은 만약에 문제에서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신 지문에 있는 것만 제시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의 어떤 추론력,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제시문 문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어떤 이점, 어떤 단점, 그쵸? 그런 것들, 어떤 영향, 어떤 효과가 있을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이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작성을 한다? 그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이 문항에 나와 있는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냐? 그쵸? 그거를 묻는 거예요. 제시문 문항은. 자, 그래서 오늘은 선택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면접 문항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